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TV뉴스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 진행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 옆에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먼저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4차 산업 하면은 지난해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 기계나 부품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한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굉장히 놀라운 시대의 큰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더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은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이런 단견을 훨씬 더 보완해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좀 진단해보고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창립 1주년 행사를 겸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민 쿠키 뉴스 우리 김성태 대표의원님하고 변재훈 사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이 대한민국 현 주소가 어떤지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위해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는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규정이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언급하신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세기의 인공지능대 이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간의 대결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AI 인공지능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 인류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서 이걸 선점해 나가지 않으면 각 나라들 경제 미래가 없다 이쯤 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 스마트홈 또 뭐 자율 운행 자동차 뭐 하늘을 날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대는 드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무슨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 수행하는 로봇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깊이 이제 파고들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이 인공지능 하면은 이게 이제 ICT거든요. 그 인터넷 통신 이런 기술들이 융합돼 가지고 또 기존 산업들 다 융합시켜 가지고 혁신시켜 나가는 이 4차 산업 혁명인데 다보스 포럼이 세계 각 나라들의 이 4차 산업 혁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해서
딱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저 상위 뭐 한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25위를 마크하고 있더라. 참 충격적이었어요. ICT 세계 최강국으로 인터넷 속도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린다는 대한민국이 25위에 랭크됐다고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선점해가지고 우리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해 나가다 보니 또 정부도 하려고 하는 의욕은 강한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국회 융합혁신 경제포럼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국회에서 이제 주도하는 포럼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나아갈 방향을 모색을 하고 이걸 이제 과감하게 그 형성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 이걸 하자는 자리가 오늘의 토론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뒷받침을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통해서 이제 그 추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전문가들 또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토론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주시면 우리 김성태 국회 4차 산업혁명 당이 있거든요. 그 당수님 모시고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앞장서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위원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주영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융합혁신경제포럼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듣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토론회 특히 또 패널로 소개해 주실 유민봉 의원님하고 또 오세정 의원님, 또 이광영 교수님, 권순종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이들 얘기했죠. 그 중요성이나 중차대함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 곁에 완전히 다가와 있죠. 조만간 민간합동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거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노력은 뭘까요? 결국은 길을 찾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각에서 쓰나미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대처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노력으로 아마 각계각층에서 지금까지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려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일자리 문제라고들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많은 그 좋은 점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 대처법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혜와 그 사회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길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용합혁신경제포럼 1주년 행사 지금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바로 제가 말씀드릴 키노트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장 많은 용어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고, 또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슈밥이 주도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진단을 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뭔지 잘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말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혼란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그런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4차라는 수식어를 붙은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저는 크게 엘빈 토플러의 미래 사회 구분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엘빈 토플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3의 물결, 정보 사회를 제시한 분이고요. 미래학자로서 상당히 우리가 가야 할 해안을 제시를 해준 분입니다. 그 이전에 2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제2의 물결 산업사회를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산업사회가 지배하는 모든 가치나 이론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포디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므로써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이름 붙여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됐죠. 전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사람의 에너지가 아닌 기계의 힘으로 모든 생산의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든 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일정한 속도로 공급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체제가 분업화를 이룹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러한 분업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결국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식과 가치, 철학이 뭐냐? 결국 물질적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사람도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리 찰리 채플린의 모던 소사이어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2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결국 산업 사회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업체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있고 또 계층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뷰로크라시, 관료제 형태의 경영 원리가 모든 산업과 경영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 개방적 협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를 여는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이 제3의 물결은 결국 과도기적인,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로부터 이 스마트 사회, 제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다, 전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IT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깔고 그것을 크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끌어온 이제 그러한 방향이 되고, 이것이 결국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그 전체의 제4의 물결의 일부의 현상을 슈밥이 잘못 오류를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슈밥은 독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은 사회 전체의 변화보다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제조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국 산업혁명에 비추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데, 이것은 전체 사회 전체가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또 이것이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와 스마트 사회, 제4의 물결의 차이는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그런 방향,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고, 그 일부로서 제조업에 표현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치와 철학을 무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2010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에 우리 앞으로 인류가 닥칠 4가지 메가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미래 전략을 분석하는 51의 기관을 총괄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4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가 앞으로는 이 재난재해나 이런 것이 매우 일반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물난리나 가뭄이나 이런 현상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조류독감이나 이런 전염병 문제나 이런 것이 저는 그전 이전보다는 아주 일반화되고 인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의 닥칠 큰 하나의 이슈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희망을 주는 이런 스마트 기술, 이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이런 기술의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이런 기술의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반화될 것이다. 매우 값싼 수준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인간 중심 가치, 인본주의 가치가 중요해진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내릴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산업사회의 그런 문화나 인식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스마트 컬처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러한 많은 도전과 재해재난이나 이런 그 인류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품질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스마트 사회의 제4의 물결이 4차 산업혁명이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고, 이제 거기서 가장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중요한 것이 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스마트 이코노미의 한 부분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생활과 지금 정부의 운영 방식, 경영 방식 이런 것들도 송두리째 바꿔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피터 드러커는 단절의 시대, The Age of Discontinuity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정부와 사회의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본격적인 단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바치고 있는 인프라가 결국은 여기 서비스 인프라나 소셜 인프라, 사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함께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제도나 거버넌스,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고 준비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을 앞서 나간 나라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주영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순위가 25위가 되는 수준으로 갔을 때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 법제도나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인프라는 상당히 그 네트워크나 인프라는 발전되어 있지만은 이 법제도 부분에서 거버넌스 부분에서 매우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결국 인본주의의 중심적인 접근으로 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제를 또 다양한 가치 창출을 또 협력과 창의를 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산업사회에서는 서로 연결돼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협업이 불가능했지만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협업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정부와 사회에서 표현하는 ICT 중심적인 접근은 이것은 과도기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이제는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 중심적인 문제 해결이나 가치 창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 우리가 강조하는 개방, 공유, 협력, 창의, 이것이 스마트 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새로운 방법의 문제 해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오픈 플랫폼, 열린 장에서 개방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지 되고, 이것 자체가 바로 기술이나 제도, 가치, 문화를 포괄하는 가치지향적 생태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슈밥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 제조업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쩌나미 같이 밀어닥친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나 금융, 핀테크나 이런 뭐 금융뿐만 아니라 이 가족, 행정 서비스, 교육, 복지, 사회 문화, 사회 전반에 지금 혁신적인 개방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큰 시각에서 보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ICT와 이제 경제사회의 융합, 이 자체가 새로운 융합 혁신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그럼 미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future readiness 하는 것,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하는 상황이 우리가 존재하는 여건은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토인비가 이야기한 변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기민한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future readiness와 그러니까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적 운영 체계,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 가장 그 역사 속에 강국으로 살아남은 로마나 또 다양한 국가들의 공통적을 보면 포용성과 개방성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해양 국가로 나갔을 때는 번성을 했고,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배우는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러한 거버넌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선진국정 운영체계, 그 다음에 knowledge 인프라, 그 다음에 멘탈 인프라,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가지는 이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선진 강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국가로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필요한 그런 국가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또 다른 미래 대응의 국정 운영 체계, 이것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죠.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결국 많은 실패를 겪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보화 기본법이나 이것을 바꾸어서 또는 규제 샌드박스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법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규제적 요소가 이런 부분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영국에 있어서 산업사회에 가장 앞섰던 영국이 왜 자동차를 가장 먼저 이 상용화 시켜놓고는 지금 자동차를 전혀 산업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바로 이 하나의 법 때문에 레드 플렉 액트라고, 적기조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마차 산업의 로비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 속도 이상으로 못 내게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 자동차가 따라오게 만들고, 또 이러한 것을 또 말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 빨간길을 흔들면서 지나가라. 이 법이 레드 플래그 액트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해놓고 산업혁명의 이득을 가장 못 본 나라가 영국이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법 제도 때문에 완전히 낙후된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레드 플래그 액트, 적기 조례가 우리나라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의 갈등의 산물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먼저 말씀드린 미래지향적 선진국정 운영체계, 그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그 다음에 멘탈 인프라, 이 세 가지를 제가 인본주의 미래 역량 제고인데,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한 이유가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스마트 인프라나 이런 쪽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슈 중에 되고 있는 이슈가 통신 기본료 문제. 통신 기본료 문제가 이제 결국 이것은 미래 준비를, 앞으로 5G나 미래 준비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지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인프라도 나중에 대안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이 스마트 인프라에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스마트 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다양한 우리가 융합 SOC나 공간지능화, 지능형 산업, 이런 뭐 AI나 이런 부분이 결합돼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가 정보기본법을 통해서 스마트 SOC 구축, 융합 SOC 구축을 공공 분야의 시장 창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R&D 투자가 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 해결도 하고 또 새로운 융합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보시죠. 자, 그다음에 이런 지식 기반 인프라는 결국 이러한 그 빅데이터나 이런 다양한 그 분야의 지식들이 축적이 돼가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활용이 되게 되면 매우 생산적인 내용과 기존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알파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바둑의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를 사람보다 더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지식 인프라고 국가 미래 대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국민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일부 우리가 끌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일부 지도자가 똑똑한 지도자가 이 사회를 끌어갔지만 이제는 지금 시대는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전 수상이 이야기한 이 모든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을 운전석에 앉혀서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것이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듯이 지금은 모든 이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가 서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분야도 지금 카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카메론의 예를 든 에너지 이슈도 우리가 각각 가정마다 공장마다 쓰고 있는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비교해서 스스로 본인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것이 개방과 공유의 그 데이터의 힘이다.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별 미래 전략기구 이것은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냐 하면 미래지향적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타이밍을 놓칠 때 엄청난 비용을 들게 되고 우리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리소스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실패한 국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저는 미래 대응성, 퓨처 레디니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퓨처 레디니스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국정기구 이런 것들이 영국은 미래전략처나 미국은 국가정보위원회나 핀란드는 국회의 미래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미래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최근에 지금 필요한 하나의 기구로서 앞으로 ICT 기반 융합 혁신을 전 부처를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처를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것들 모두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또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무부처 그리고 지금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사회 전 분야를 혁신을 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 부처 이런 하나의 조직을 거의 부총리급으로 해서 만들어서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한 융합혁신부라는 가칭 이름으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각 경제부처나
산업복지부나 산업부처, 사회금융부처의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으로 혈액 공급을 할 수 있는 융합혁신을 통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융합혁신부는 국가 차원의 모든 부처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혈액을 공급하고 또 도와주는 조정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하나의 그 새로운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이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이 제조업이나 산업 부분을 우리가 표현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동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 산업의 그 국한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경제사회 전체를 이끄는 확산형 생태계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하나의 제언이고 이러한 속에서 진단과 전략이 나와줘야만이 지금 제대로 된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져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 그 세계를 다시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이 인프라 정보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를 이끌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제4의 물결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버넌스 인프라,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인프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초고속 융합 인프라, 스마트 기반 인프라, 그 다음에 멘탈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미래지향적인 이런 하나의 그 요소들을 갖춰져 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제4의 물결을 앞서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래 대응성과 민첩성을 제4의 물결에서 대한민국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은 키워드는 기술보다는 행복한 인간 중심 사회다라는 행복한 인간 중심 사회라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스마트 워킹, 개방과 공유와 협력과 창의라는 이런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가치를 중심으로 그 융합혁신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다시 말해서 레드 플래그 액트 4차 산업혁명의 제4의 물결의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적기 조례가 우리는 극복을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깊이 있는 화두를 던져주신 김성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토크 콘서트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연구책임 의원이신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신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인 이광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공정위원회 권순정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다양한 선례를 들어주시고 또 외국의 동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해 온 건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정 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죠. 김성태 의원님의 개념 정의하고 역사가 상세히 네. 일부에서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농업혁명 시대는 이제 빼더라도 이제 산업혁명 분야만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계의 힘인 증기 엔진과 기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생산 체제의 어떤 혁명을 이뤘고 2차 산업이라면 이제 무슨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발달해서 대량 생산, 예측 생산 이런 게 가능해진 네. 시대.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생산 체제가 이제 맞춤 생산,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자동화 이런 것의 기술의 급격한 발달. 4차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과 이전의 산업혁명의 기술 기반을 기초로 각종 지능이 연결되고 초지능화되고 모든 네트워킹이 연결화되고 지식 정보가 집약되고 사람과 사물이 융합하는 어떤 사이버 물리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아직은 이제 규명이 정확하지 않은 이런 어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강연 때 감명 깊었던 게 명백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휴먼 중심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 이건 제가 아주 인간 명백하게 중심의 좀, 가치만은 예. 확실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예, 좀 이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앞선 산업혁명과 좀 비교했을 때 4차 산업혁명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의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속성과 특성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초지능화, 아니고 하이퍼 이런 개념 쓰죠. 초지능화다. 그다음에 소통과 네트워킹이 원래 있었지만 하이퍼, 초연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신생태계로 융합 혁신되고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분야로 보면 제조업이 사라지는 산업은 아니지만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급격한 변화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주도에서 소프트웨어 주도되는 소프트 파워가 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가치 문제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가치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융합 가치로의 변화가 산업에 당기느냐, 뭐 이런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정확하게 이렇게 잡힌 게 없었잖아요. 예, 네. 예.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개념화, 실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광현 교수님 이미 한 6년 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그런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2011년에 독일 정부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 해가지고 공장을 거의 완전 자동화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자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마 이제 슈바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또 우리가 발생했던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은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다 제외가 되면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정의도 좀 살펴봤고 또 이미 6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독일의 선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이 미래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참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광현 교수님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이 미래 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었죠. 네. 편리해졌고요.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지배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의 정신, 지능 이런 것이 이제 기계로 대체되면서 굉장히 인간의 그 종 자체가 변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까지도 낳게 하고요.
영화에도 뭐 사이버보그 그런 것이 맞아요. 현실화되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 세상으로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사회 일자리 문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공지능, 이 로봇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광현 교수님, 이 로봇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전되면은 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생산은 물론이고 소비에 관한 인간의 여러 활동이 이제 거의 자동화돼가는 그런 이제 체제로 가겠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좀 줄어들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요. 네,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실업자를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실업자를 또 부양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업자 부양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그 예산을 세금을 냅니까?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직장 그럼-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죠. 생산 활동하는 사람 줄어들고 예산은 더 필요하고 이게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네,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러면 국가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로봇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지금까지- 타겟책으로. 예, 예. 네. 지금까지 세금하면 사람이나 회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지만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일하고 있었더라면은 자기 생계도 다 꾸려가고 또 월급 받아서 세금도 내고 또 그 월급으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극장도 가고 밥도 먹으니까 또 세금 내고 그래가지고 이 자본이 이제 돈이 순환이 되는데 네. 그 자리에 그 기계가 인공지능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은 인공지능은 월급 안 받으니까 세금도 안 내잖아요. 밥 안 먹으니까 뭐 부가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밀려난 이 사람의 부양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거기에서 대신 일하는 그 인공지능 또는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밀려났던 사람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세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세라는 게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교수님? 예, 로봇세라는 개념은 일자리를 대체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저희가 최초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유럽에서 이미 로봇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유럽 의회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작년에 로봇에게 법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인이 있고 회사 같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봇도 법인을 지위를 부여하자는 거기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국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로봇세를 더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 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도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더 흥미로운데 로봇에게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인격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인격을 가진 로봇이 생산 활동을 하면은 부가가치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이제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들거든요. 예.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또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법인세도 같은 논란이 있는데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제 로봇을 생산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주체 연구는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한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로봇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지금 사람 대신 진단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공지능에게도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로봇의 보급과 연구 개발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토의를 많이 해놓고서 사회가 도저히 다른 세원이 없다. 세금은 더 필요한데 또 우리 인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더 걷어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로봇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세는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로봇세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로봇세에 대해서 지금 로봇세를 부과를 하면 로봇 산업이 발전을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빌 게이츠가 사실은 로봇세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의 발전을 좀 늦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늦춰가면서 그 로봇세로 거두는 돈을 가지고 실업자들을 재교육도 시키고 노인이나 유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 복지 투자도 하고 하자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견디다가 로봇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로봇세를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고 잃어버린 일자리를 보충하는 재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복지로 대응하는 그런 하나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오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우리 인간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는 단절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당히 불확실한 세계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또 기계의 대체, 지능형 기계가 대체하면서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도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진화의 단계에 들어섰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과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도 일자리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3차에서는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했는데 그때는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로봇이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니까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삶을 형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변화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첫 번째 하나 만드는 게 힘들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드는 건 소프트웨어는 복사할 때 컴퓨터에서 클릭 한 번 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요. 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새로운 모델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인력이 필요하죠.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울산에서 하는 일은 이미 개발해 놓은 자동차를 계속 복사하는 일을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복사한다면 공장에서 그 똑같은 걸 만드는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 노동의 대체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은 뭐하냐 할 일 없어지냐 이런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앞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지금의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인본주의 본연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일하고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일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산업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너무 일하는데 힘듭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태어났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일을 시키고 우리 인간은 적절한 선에서 생활을 즐기고 놀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 한 일자리는 안 줄어들 거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때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수공업을 했던 그만큼 양을 만들기 위한 사람 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 이후에 뭐 옷감의 종류도 많아지고 패션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패션을 만드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광 교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욕구가 있는 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거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직업들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낙관주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산업혁명 시대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꼭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포크레인이 처음 등장할 때 그 포크레인 한 번 뜨면은 한 사람이 삽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작업할 것을 그 포크레인 하나가 작업을 하니까 네. 뭐 100명, 200명의 그 노동의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포크레인이 만들어지고 그 기계가 발명되면서 실제로는 더 고층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포크레인이라는 그런 그 기계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대비하고 도전에 대응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 사회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광현 교수님. 네, 저는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체제, 현 제도, 우리 지금 여기 국회에 와 있는데 앞에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늦은 것이 제도 혁신이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현 체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갈등 사회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일자리는 줄어들죠. 실업자는 늘어나죠.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노동의 혜택을 누리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쌓이고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 대신 일해줄 하인들이 많이 생겼구나. 하인들한테 일을 시키자. 아, 그래. 우리 뭐하러 일주일 내내 일하냐. 일주일에 한 4일, 지금 닷새 일하죠? 4일만 일하자. 그 나머지는 걔네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금도 걔네들한테 걷어요. 로봇한테. 네, 유토피아네요. 그럼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주 그야말로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앞에서 언급했던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열심히 힘들고 고생하려고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하고 놀고 그러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놀다 보면은 노는 가운데 또 일자리도 생겨요. 즐거운 일자리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은 갈등 사회.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은 드림 소사이어티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꿈의 사회로 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이광영 교수님께서 그런 꿈의 사회라는 큰 기대를 갖도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의 입법 또 정부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권순정 위원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얘기 네. 또 나눠볼게요. 자, 권순정 위원장님. 이 4차 산업혁명 준비하면서 이 스타트업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그런 길, 시장경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좀 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떤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가장이 가슴이 부풀기도 하고 희망에도 차 있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도 많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준비할 거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가 많이 발달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도구는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고도의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로봇이 그 알고리즘을 짜고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소통이 초연결돼서 나의 정보를 누가 볼지 모를 정도로 개방화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 4차 산업을 주역이 돼가는 중소기업과 각종 제품, 서비스 중소기업의 서비스 콘텐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장이 있어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장이 열리듯이. 근데 4차 산업의 기반 시장은 그 포털입니다. 누가 보래도 포털이 이미 자리 잡았죠. 온라인 포털. 그래서 포털 기반 사회는 포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나 그것은 장에 불과한 건데 중요한 장이죠. 이 장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갈밭과 농작물에 좀 비유를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농작물의 씨앗도 자갈밭에 뿌리면요. 그 좋은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은다면 좋은 씨앗을 준비하러 뛰어다니기 전에 자갈밭에 자갈을 치우는 걸 해야 된다고 보여야 된다. 그 자갈을 치운다는 그런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이 포털, 온라인 포털, 이 포털은 그 각종 콘텐츠 정보가 신뢰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포털에.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신뢰 사회의 기반 속에 허위 정보를 없앨 수 있는 신뢰 사회라는 그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공유 경제라고 봅니다. 정보는 개방과 공유인데 공유 경제인데 인터넷에 다 떠도는데 왜 공유가 안 돼 있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왜곡 조작돼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편향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유 경제는 그 허위 정보가 아닌 진성 정보가 개방되어 공유돼서 정보를 나누는 이런 그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장이 가장 자갈밭에 자갈을 치우는 준비, 포털이라는 장을 깨끗하게 해가는 여러 각종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한 장이 돼야 된다. 여기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공정한 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갈들을 치워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뭐 정치학의 어떤 격언 중에 뭐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에 비유하면 독과점 포털은요 시장을 반드시 붕괴시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붕괴를 안 시키고 있을 뿐이지 균열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진통이 있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제적 준비, 포털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너 독과점 하지 마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공정 룰에 따른 법제화가 시급하다. 근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이 온라인 포털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포털 공정화 특별법, 자갈 제거법 또는 저희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나왔으니까 중소기업하고 어떤 이런 사이버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어떤 특별법 이런 법제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우세정 예, 의원님 지금 그런 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하고 김순태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해서 이 독과점 실태를 일단 조사하는 그런 법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IT 산업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통해 가니까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누가 돈을 어디서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IT 산업의 글로벌 IT 산업의 이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럼 국제적인 가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먹거리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법적 제도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장 경제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그 자갈밭에 장을 치우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제너럴하게.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기업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시장 경제의 하나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정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기청이라든지 여기서 각종 정보 플랫폼을 열지만 사실은 거의 그게 학습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의 물결 속에 마치 고립된 섬처럼 이렇게 떠돌고 있다. 표류하는 섬이다.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이제 그걸 기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낙후되지만 수는 없기 때문에 700만 소상공인들의 그 고립된 섬을 연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정신하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에 대한 도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O2O 사업입니다. O2O 사업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의 각종 그 업종과 가게를 초연결하는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기획 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은 가게의 특성상 이제 중요한 정보가 담겨야 될 정보가 이제 위치 정보 기본이죠. 그 다음에 공간 정보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공간 정보가 이제 VR하고 AR이라고 있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간판만 플랫폼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공간 내에 깨끗한 주방,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 정보. 너무나 더 중요한 건 맛집이면 맛에 관한 컨텐츠 이런 것을 가상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담기는 그런 걸 모든 걸 초연결시키는 그런 오토가 들어가고 지금 기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과나 이런 거를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은 지역 기반의 한 축이 있고요. 어디 지역. 그 다음에 업종 기반이 있어요. 업종. 뭐 맛집이다, 주유소다, 뭐 여러 꽃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기반과 그 다음에 업종 기반의 두 축, 그걸 이항 변수죠. 수학적 표현하면 이항 변수가 작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냐면 동업종과 이업종이 크로스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기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기 ICT, 우리 많이 얘기 이제 뿔뿔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핀테크라든지 이 소상공인처럼 핀테크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결제가. 요새 뭐 카드 수수료다 그래서 막 복잡한데요. 핀테크가 가장 심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공동구매, 이거 기본형 공동구매지만 플랫폼 오토로 공동구매될 때는 그 위력이 달라요. 위력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나타나고 광역화되고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추진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품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장 상품권이 있는 폐쇄 상품권인데 그거를 온라인 상품권으로 구현했을 때 요새 뭐 유용하는 뭐 비콘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이런 뭐 유사한 이런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유 비즈니스, 고립된 섬과 같은 소상공인들을 공유 비즈니스로 이렇게 재인식시키고 거기서 또 부수적 효과로는 우리 4차 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미래 예측성이 가장 핵심 가치니까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소비 형태라든지 서비스 형태의 데이터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산별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오토를 통해서 빅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이런 것도 기획하고 이런 식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서로 네트워킹해서 그 정보를 구축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공동구매, 핀테크, 온라인 상품권 등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가장 해야 할 그 이론적인 거는 네 단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도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은 당연히 연구개발, 이론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연구개발,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이게 4단계 흐름인데요. 플로우인데. 이 4단계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작은 가게의 소상공인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말한 연구 개발,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앞단계까지. 여기는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또는 벤처나 스타트업 하는 단계에서는 그 연구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제 정책 자금 등 지원을 통해서 R&D 자금이 많이 있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같은 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또 독립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진정한 R&D 자금이라기보다는 어떤 배당금 형태,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런 그런 형식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국가가 근본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판을 놓고 정책을 통일적이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제품개발의 초기 단계까지를 하는 걸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까 뭐 이미 말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도전 정신과 창업 정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IT도 발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조사기관, 글로벌 조사기관 이런 거 발표, 아까 다보스 포럼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2011년에서 2016년 5년 시계열 통계 분석을 보면 양적으로는 스타트업형 창업이 6만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30%가 증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증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무슨 국제 평가기구나 리서치 기구에 의한 평가하면 기업가 정신이 담겼다든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가 정신이 담겼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뭐 20위권 반이죠. 20위 훨씬. 그래서 양적으로는 맞는데 질적인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이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간은 창의적이고 실질적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개발이나 이런 거. 그러나 하측 중요한 것이 국가 법제라고 봅니다. 법제가 중요한데 법제가 아까 개방형 규제를 하도록 개방형. 요새 뭐 네거티브 입법 접근 방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거 외에는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개방형 입법 방식, 규제 방식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이제 중소기업, 우리 중소기업인가 정부의 어떤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요약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하면 앞서 알파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지능형 기계나 또는 그 제품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말 그대로 혁명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산업 차원에서 이제 노동법이 상당히 좀 더 유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좀 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노동법 등등에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내년도 최저임금 그게 이제 16%가 증가하는 걸로 표결로 돼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공익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 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이 2분 들어가 계십니다. 28분 중에. 근데 사용자 측으로.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연합회 회원단체들 현장에서 항의가 빗발쳐서 전화를 좀 막 내려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휴먼 가치에 맞게 올려가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동의하는데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알바생의 근로자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밤에 알바를 뛰는 현실이 실제 있어요. 실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거를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최저임금을 끝까지 억제해서 해결하고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상에 대한 유연성인데, 그런 임금에 이제 중소기업이 어떤 투자금이나 이런 걸 다 서비스나 개발 투자에 많이 쏟아야 될 어떤 자본의 여유, 이것이 임금 착취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임금 보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R&D 비용을 돌도록, 그걸 조건으로 걸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에 관한 이제 노동법, 우리 4차 산업혁명 맞이해서 우리 교수님, 이광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놀아도 될 권리가 생긴 거 아니냐. 아까 로봇 시대에 여가도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노동의 유연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그거를 사회적으로 엑시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거기서 실업자가 대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만한 엑시트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국가의 어떤 당위고요. 그것이 전제된다는 전자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에 대한 고용에 대한 평생 정규직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이미 왔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그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노동법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다만 아까도 말한 엑시트가 있어야 되죠. 어떤 출구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이런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유연한 성장, 포용적 성장, 개방적 성장 이런 거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려면 정부의 이 엑시트 대책이 전제될 때 그게 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분이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 필요할지 오세정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제가 뭐는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지티브한 규제인데 이제 이거를 뭐뭐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운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니까 그게 밖에서 실험이 가능했지 우리나라 같으면 특별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저는 민간이 주도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가 창업이 잘못하면은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또 재기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제도니까 그런 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지금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를 좀 진단해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성인데요. 계속해서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님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세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과학기술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보통 말씀하시는 게 AI, 로봇, IoT, 클라우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응용기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기초과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알파고의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바둑을 컴퓨터가 잘하게 된 게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는 그런 프로세스 테크닉인데 그건 완전히 수학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과학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학, 물리학,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이런 것들하고 응용 분야하고 같이 합치는 그런 융합. 우리 이거를 주최하는 포럼이 융합 혁신 경제 포럼인데 거기 융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융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세계적인 동향은 뭐 아까 이주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준비 태도가 25이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이 태도,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대 들어와서 커다란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국이 된 나라들, 영국, 스페인,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보면 전부 다 그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를 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데로 무조건 나가가지고 도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대부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주 자신 있게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25인이 뭐 이 인프라가 어떠냐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세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특히 이쪽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는 뭐 상당한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 세계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그 준비하는 자세 측면에서 앞서는 뭐 상당한 제도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오세정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 그 전문가시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요? 그 준비 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것이 첨단 과학기술이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시켜야 되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중소 벤처기업이고 그러니까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막 바뀌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이제 또 바꿔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학기술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정부 주도로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우리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는 모르고 당연히 정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민간이 좀 잘하도록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도 과학연구개발도 이 민간한테 그러니까 연구자들한테 자유롭게 하게 많이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잘하는 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식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이 따라가는 면에서 볼 때는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다른 분야와 같이 융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많이 맡기고 과학자들은 자기 그 우물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옆에 우물도 같이 보고 융합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민간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GDP에 비해서 거의 19조, 뭐 2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우리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과제를 정해주고 거기에 연구자들이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러지를 않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앞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서 그걸 연구를 해라. 그래야 정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구자에게 자율성과 자유를 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짧은 호흡으로 빨리빨리를 하지 말고 특히 연구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예를 들어서 아까 AI 했을 때 수학에서 딥러닝에 그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학문이 한참은 한 2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발전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거의 포기하고 떠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그 새로운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게 확 이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봐야지 뭐가 되지. 내년에 뭐가 나와야 돼? 3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러면 참 어렵다. 교육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우리 무슨 뭐 입시 제도를 다 바꿔가지고 아주 정말 학생들이 편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좀 긴 호흡으로 제도도 바꾸고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준비 안 해도 되고 이 과학 기술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육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딩 교육을 뭐 일찍 시작해야 된다. 미국에서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그런 융합 교육도 진작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과학 기술인 이외에 우리가 일찍부터 기존의 교육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될지 이 자리에 학부형님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 오세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영 이광영을 갖고 계시고요. 저는 교육 전체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이 암기식 교육, 그다음에 주어진 지식을 배우고 외우는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지식이라는 게 뭐 구글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하고 협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상대평가에 올라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협조자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남하고 협조를 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골반 같은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 입고 혼자 며칠 밤 새다가 굉장히 큰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에디슨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노벨상도 전부 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연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협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영 교수님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뭐 다른 사회 활동도 그렇고 협동을 해야지 사람들과 사람 사이 협동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질 사회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럼 주도적으로 일하는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해 못하면은 소외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간과 기계가 협동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럼 인간과 기계가 협동하려면 인간이 기계를 잘 알아야 돼요. 기계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코딩을 우리가 아주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코딩 교육은 받아야지 지금 꼬마들이 받아야지 나중에 성장해서 기계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를 잘 활용하고 기계와 협동하고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교육 분야에서도 또 어떤 변화,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정 의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더 미천이 없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창업을 북돋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지식으로 먹고 산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일생 동안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learn how to learn,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일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가영 교수님. 네, 저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는 변화는 우리가 각도를 좀 달리 보면은 우리가 일을 시켜서 일을 부릴 수 있는 하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하인한테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인 일 잘 시키고 걔네들한테 세금 걷어서 우리 또 복지하고 우리 열심히 놀고 잘 놀다 보면 또 새로운 일자리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회 변화시키고 또 기술 발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점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차원에서. 아까도 다시 강조했지만 그 시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제 4차 산업의 시장은 포털입니다. 그래서 포털은 개별 산업이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포털 깨끗하도록 같이 힘잡고 노력하자는 말씀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그림자, 음지, 어두운 곳 이것을 살피고 보살피려는 그런 아까 휴먼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뭐 강연 말씀에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던 생각을 다시 감명을 받았는데 그 휴먼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 마음 정책 이전에 그 어두운 그림자 실업자가 되는 뭐 로봇셀 걷어서 실업자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따뜻한 음지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배려가 중요하다. 4차 산업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들 세 분 모시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를 좀 짚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함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또 그리고 함께 흥미롭게 오늘 토크 콘서트 이끌어주신 유민봉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의 그 경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무한한 상상력을 지닌 이 사람을 자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상상력을 구현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힘, 이 소프트 파워가 세계로 좀 널리 퍼져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